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잠시 접어두었다가 두고두고 꺼내보는 사랑과 상처도 사랑도 깡그리 잊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사람. 사랑이 끝난 뒤 떠날 수 있는 사람은 혹 미련 따위에 발목이 잡히더라도 오래지 않아 다시 길을 나서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한번 사랑의 마음을 붙들리고 나면 결코 두 번 다시 발을 떼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꽃을 버리지 못하는 남자, 오영희. 저는 지금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늘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내는 그는 사랑의 상처가 생기면 잠시 접어두었다가 틈이 날 때마다 조금씩 꺼내보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의 자동차 트렁크 속에는 시든 장미 한 다발이 늘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한 여자를 위해 정성껏 골랐던 꽃입니다. 잊을 수가 없군요. 한 송이 한 송이씩 장미를 고르며 환희에 차있던 그의 표정, 그의 손이 가 닿는 꽃송이마다 기쁨이 맺히고 생기가 피어나던 마술 같은 시간.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마저 물이 들 만큼 행복한 얼굴이었죠. 참으로 지극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요, 남자였어요. 이제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뀐 존재하지 않는. 눈치채셨겠지만 그는 제가 한때 몹시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제 얘기를 해야겠군요. 대수롭지는 않지만 말을 시작했으니 제가 누군지 먼저 밝혔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하도록 하죠. 그 전에 술을 한 잔 해야겠네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잔에 채우고 위스키 한 병을 꺼내오는 동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불면에 시달리는 밤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 맨 처음 지독한 불면증으로 밤을 꼬박 새운 건 아마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날이었을 거예요. 그날은 바람이 몹시 불고 가을답지 않은 장대비가 온종일 내렸답니다.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무엇 하나 젖어 있지 않은 게 없더군요. 마치 세상 전부가 통째로 자동 세차장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이러다 아파트며 자동차며 가로수며 모두 젖어 흐물거리게 되지는 않을까 싶던 그날은 10월의 마지막 밤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날 밤이 늦도록 베란다 앞을 서성이며 쏟아지는 빗발들을 보고 있다가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한 잔 데워 마셨죠.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아 가만히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엔 숫자를 거꾸로 세기 시작했어요. 19,999, 9,998, 9,997. 마지막 하나까지 세고 나서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숫자를 세고 있자니 눈물이 흐르더군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오래 울지는 않았답니다. 이상하리 많지 눈물은 금방 멎더군요. 아니, 이상할 것도 없죠. 남편 때문에 흘린 눈물은 그만큼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제가
그 밤, 그토록이나 자려고 노력했던 건 아마도 줄곧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살던 시간을 벗어나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천장에 그려진 사방무늬의 끝을 눈으로 쫓기도 하고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시계 소리에 열중하기도 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벽이 오더군요. 단 1분도 자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몸은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부산히 움직이며 아침을 맞았죠. 신혼 때 잠시 사용했던 고양이 모양 앞치마를 꺼내 입고 식사 준비도 했답니다. 누구를 위해서냐고요? 그야 물론 내 아들 준우를 위해서죠. 아, 준우. 준우 생각만 하면 저는 우선 가슴 한가운데가 저려오기부터 합니다. 어떨 땐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명치 끝이 싸하게 아파지는 이 아이를 두고 그동안 남편과 나는 얼마나 힘겨웠던지는 짐작도 못하겠죠. 아내가 아닌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의 이목이고 재산이고 마지막 가채까지 버리면서도 끝까지 노연하지 못하던 것이 준우였고 저는 저대로 버려진 여자라는 멍해 앞에서도 자존심보다 먼저 챙긴 것이 준우였습니다. 준우가 도를 넘기면서부터 시작된 남편의 외도는 아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단지 외도라고만 하기에는 남편이나 나나 치러야 했던 대가가 너무 가혹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아직도 피를 흘리는 내 상처를 꺼내 보이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아무튼 남편의 외도는 준우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지금 더 이상 외도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 9주년이 되던 올가을 남편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여전히 준우에게는 아빠인 채로 말이죠. 저는 절대로 이혼 같은 건 할 수가 없었답니다. 남들은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 하겠지만 제게는 그게 최선의 결론이었습니다. 준우에게 이혼한 부모를 갖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려니까 부끄럽군요. 그래요. 솔직히 말하죠. 결혼 생활 내내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는 남편에게 제가 부릴 수 있는 가장 큰 심술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남의 남편을 가로챈 그 여자도 완전히 다 가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법으로나마 끝까지 남편을 제가 움켜쥐고 있는 것 말이에요. 남편은 준우의 아빠인 동시에 저의 남편으로 그 여자와 살고 저는 준우의 엄마인 동시에 남편의 아내인 채로 별거를 하게 된 거죠. 술을 한 잔 마실 시간 동안만 얘기를 하겠다던 것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큼이나 하게 만들었군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꾸려 그 여자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면서 주고 간 적금 통장 2개를 해약해서 꽃가게를 차렸어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준우랑 둘이서 어떤 가게를 하면 좋을까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 끝에 결정한 것이 꽃가게였던 겁니다.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마땅한 자리가 하나 나있더군요. 대단지 아파트라 손님도 제법 드는 편이었고 무엇보다 꽃을 판다는 게 준우도 저도 좋았답니다. 꽃집을 열면서 제겐 남편과 상관없는 세상 하나가 열렸다고 한다면 엄살처럼 들리나요? 남들 눈엔 8평짜리 흔한 꽃집일 뿐이겠지만 남편과 별거 중인 33세 여자에겐 생활의 방편이기 이전에 삶의 기대,
마음의 기둥 같은 것이었답니다. 그 무렵부터 시작된 불면증은 아마 더 이상 남편과 부대끼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꼭 그만큼의 상실감, 그리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 뭐 그런 게 이유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별거로 인한 절망감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내 정신 좀 봐. 또 재미없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네요. 지루하시죠? 이게 나인가 봐요. 아무리 총기 넘치는 청년기를 보낸 사람이라도 이 나이쯤 되면 이렇게 푼수스러워지니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모습도 어정쩡해지는가 봐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남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동차 트렁크 속에 늘 시든 장미 한 다발을 넣고 다니던 남자 말이에요. 저는 그때 출입문 쪽으로 등을 돌리고 꽃을 다듬는 중이었어요. 꽃집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도 많았고 서툴기도 해서 좀 긴장을 하고 있었던지 저는 그때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흔들리는 종소리를 듣지 못했답니다. 아침에 들어온 보라색 들국화 줄기를 조금씩 잘라 키를 맞추고 나서 창가로 옮기기 위해 돌아서다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서 있던 그와 마주쳐 버린 거죠. 저는 그때 그를 보기 전까지 그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의 표정을 본 적이 없답니다. 단언하건대 그렇게 얼굴에 있는 근육들을 다 동원해서 웃고 있는 걸 본다는 건 참 드문 경험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쉽게 감정을 전이시킨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국화 다발을 아는 채 한참이나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얼굴이구나. 들국화 색이 참 곱군요. 그가 맨 처음 제게 한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국화 다발을 안고 그를 보고 있던 저는 그때서야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꽃을 찾으시죠? 제가 맨 처음 그에게 한 말입니다. 나중에 연애에 빠지게 될 사람에게 했던 말치고는 참 시시하죠. 저렇게 색이 고운 들국화는 처음 봅니다. 들국화는 수수해야 좋은 줄 알았는데 화려한 색도 잘 어울리는군요. 네, 그래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꽃에 대한 편견이 심한 것 같아요. 들국화를 드릴까요? 그는 커다랗게 소리를 내며 하하 웃었습니다. 다소 과장스러움이 느껴지는 들뜬 웃음이었습니다. 들국화도 좋지만 저는 오늘 장미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청혼을 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단지 웃고 있는 표정 하나가 왜 그렇게 주위를 환하게 만들게 되는지 말이에요. 온갖 값싼 낭만이 난무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꽃 한 다발을 사면서 이렇게 설레고 있는 남자를 본다는 건 참 감동적이었답니다. 장미를 한아름 안겨주며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하는 모습. 이 남자의 청혼을 받는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을 가진 저로서는 곧 장미다발의 주인이 될 사람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그가 한 송이 한 송이 장미를 고르는 걸 거들며 꽃가게를 차리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꽃가게가 아니었다면 적어도 청혼하러 가는 남자의 행복한 얼굴은 보지 못했을 테니까 말이죠. 돈을 건네고 가게를 나서며 넥타이를 고쳐매는 그를 향해 저는 행운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앞에 세워둔 차에 시동을 걸고 아직도 유리문 밖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저를 향해 손을 흔들더군요. 아직 임시 번호판도 떼지 않은 새 차였어요. 청혼한 여자와 함께 어디 여행이라도 가려고
차를 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쿡 하고 웃음이 나왔답니다. 그의 차가 떠나고도 한참이나 저는 유리문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을 때 콧노래를 흥얼거릴 만큼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진실한 감정이란 그렇게 쉽게 전이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날따라 늦게까지 손님이 있어 좀 늦은 퇴근을 하려는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게 자동차 한 대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노동의 아파트 주차장에 자리가 없었던가 봅니다. 가끔 있는 일이죠. 영업 중인 가게 앞에 남의 차가 서 있다는 게 좋을 리는 없겠지만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인데다 저는 대체로 그런 일에 수월한 편이랍니다. 굳이 꽃을 사고 싶은 사람이라면 차 한 대쯤 가게를 막고 서 있다고 해서 안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죠. 그런데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을 주는 차였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아무리 무생물이지만 왠지 거부감이 느껴진다거나 친근감이 느껴진다거나 하는 게 있지 않은가요? 왜? 흔한 색의 흔한 모델이었지만 임시 번호판을 단 신형차. 분명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내리려다 말고 차로 다가갔습니다. 아, 뒷유리 창턱에 놓여있는 시든 장미 한 다발. 그것은 며칠 전 청혼을 하기 위해 그가 사간 꽃이었습니다. 저 꽃이 왜 차에 실린 채 시드로 가는 걸까? 이유는 모르지만 저는 몹시 슬프더군요. 다음날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를 기다렸던 거죠. 차가 여기 있는 한 그는 반드시 올 것이고 저는 꼭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등지고 꽃을 다듬거나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야 그를 놓치지 않을 테니까요. 상관도 없는 일에 왜 그랬냐고요? 글쎄요. 좀 그렇죠. 하지만 한순간이나마 사랑의 설렘을 엿본 탓이겠죠. 게다가 그에게 꽃을 팔면서 큐피터라도 된 듯한 자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나친 건가요? 아무튼 저는 그 꽃이 왜 청혼받은 아가씨에게 가 있지 않은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걱정되었다는 말이 맞을 것 같군요. 조금 늦다 싶은 출근 시간에 그가 오더군요. 리모컨으로 차 문을 여는 그에게로 곧장 뛰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아, 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는 둥 마는 둥 인사를 받았습니다. 순간 아차 싶더군요. 아무리 고객이라지만 한번 꽃을 사갔다는 이유로 가게 밖까지 뛰어나와 인사를 한다는 건 좀 그랬습니다. 그것도 출근 시간에. 저는 당황해하며 고개를 한번 숙여 보이고는 급하게 가게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저절로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얼마나 실없는 여자라고 생각할까 싶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차의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도 한참이나 멀거니 문 밖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가 가게로 왔습니다. 저는 워낙 뜻밖의 일이라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기 창가에 놓인 들국화를 사러 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무한함이 되살아나 다시 얼굴이 붉어지려 했지만 태어나려고 애썼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제가 안고 갈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많이. 들국화가 비싼가요?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목구멍으로 돌멩이 하나가 꿀꺽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목 언저리부터 가슴까지 뻐근해지면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이 남자는 기쁨이거나 슬픔이거나 온몸으로 표출해내는 사람인가 보다.
이제는 아침의 그 당혹감보다는 그의 쓸쓸한 목소리에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국화다발을 모두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안개꽃 무늬가 있는 비닐 포장지에 한아름의 들국화를 쌌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뭐든 가슴에 안으려 하죠. 하지만 꽃은 마냥 안고 있지 못해요. 시들어 버리니까. 그가 힘없이 웃더군요. 꽃을 건네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프지 않게 살살 물어주세요. 우리는 잠시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농담을 하고 있는 그가 신기하더군요. 사실은 어젯밤에 본의 아니게 저 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우리 가게 앞에 서 있기에 죄송해요. 남의 차를 엿봐서. 그런데 며칠 전에 사간 장미가 뒷 유리창 톡에 그대로 있더군요. 청혼을 하러 간다고 했었는데 꽃이 그대로 있어서 좀 의아했어요. 걱정도 좀 되고. 괜한 말을 하는구나 싶었지만 이왕 시작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힘없이 웃더군요. 외로움이 묻어나는 웃음이었습니다. 얘기하자면 길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간단해요. 거절당했어요. 청혼 말이에요. 내게는 첫사랑이었는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국화 다발을 건네주면서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꽃값을 묻는 그에게 저는 그냥 가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가 이상해할 거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지만 사랑의 상처 앞에 그런 것들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저는 기어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돈을 치르지 않은 꽃을 한 다발 가슴에 안고 가게를 나섰고 저는 그의 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또 한 번 실없는 여자로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맨 처음 주위까지 환하게 만들던 그의 웃음, 차 안에서 시들어가는 장미, 그리고 좀 전에 보았던 쓸쓸한 표정 같은 것들이 그런 사소한 생각들을 뛰어넘게 만들어나 봅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쯤 그의 차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가게 앞까지 와서 주차를 한다는 건 늦게 귀가를 했거나 하는 이유로 건너동 주차장에 자리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저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게 있어 그가 크게 와닿았던 것은 청혼을 하러 가던 기대에 찬 모습이지 사랑을 잃은 쓸쓸함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더 이상 사랑으로부터 버려지는 사람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 저는 나 자신의 고립감만으로도 버거운 판에 남의 외로움까지 마음 써줄 여유가 없기도 했고요. 비가 잦은 가을이었습니다. 가을다운 하늘이 한껏 높아지다가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도 내내 맑던 하늘이 오후가 되면서 갑자기 흐려지더군요. 그런 날 저는 좀 우울해진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준우가 건너편 공터에서 롤러 브레이드를 타는 모습도 볼 수 없고 지하 슈퍼에서 장을 봐 나오다가 후리지아를 사러 오는 주부도 비가 오는 날엔 없으니까요. 장바구니 가득 야채며 과일을 담아들고 저녁 식탁에 꽃을 꽂을 고르는 주부의 모습을 본다는 건 사실 좀 서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일이죠. 특히나 꽃을 들고 나가는 그들의 장바구니 속에서 체리 브랜디나 와인병이 삐죽이 나와 있는 것이라도 볼라치면
더 그렇답니다. 이런 또 이야기가 어긋나 버리는군요. 그날 밤, 그 비 오던 밤에 우리가 운명적인 재회를 하던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쓸데없이 남들 사는 모습에 열중해 있었네요. 죄송해요. 그날 밤이 오면서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머리를 부딪혀가며 쉴 새 없이 내리던 빗물들은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와와 소리를 내면서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이 뜸해지자 저는 유리문 앞에 서서 떨어져 부딪기만을 하염없이 반복하고 있는 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창 그러고 있자니 비의 원래 모습은 소리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도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전화로 목소리만 들려주던 남편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줄곧 뒷모습밖에 보여주지 않는 남편. 어쩌면 남편도 어쩔 수 없었으리라. 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아내가 아닌 사람을 사랑하면서 윤리, 규범, 상식, 그리고 가정 안에 살아남기 위해 따내는 노력도 했겠지. 그러나 지금 남편은 온갖 비난과 소외를 감수하고도 사랑을 찾아 떠났고 준우 엄마로 남아있게 된 것에만 과장하게 안도하고 있는 내 모습. 저는 지쳐 있었던가 봅니다. 한참 창밖으로 비를 보고 있다가 가게 앞에 차를 대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리모컨으로 자동차 문을 잠그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제게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걸음걸이. 그가 문을 열자 빗소리들이 함성을 지르며 따라 들어오더군요. 어서 오세요. 진심으로 그가 반가웠습니다. 혼자 있기 싫을 땐 어떤 꽃을 사야 합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있기 싫을 땐 꽃을 살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야죠. 꽃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몹시 실망을 하더군요. 그 모습이 제게는 귀여웠답니다. 다 큰 어른이 꽃에 대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저의 한마디에 금방 실망해 버리는 것도 그렇고 혼자 있기 싫어 꽃을 사러 왔다면 여기서 저와 차를 한 잔 마시는 건 어떨까요? 꽃값도 아낄 수 있고 적어도 혼자는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군요. 그래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친구가 몹시 필요합니다. 저는 말없이 전기 포트에 물을 담아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좀 쓸쓸해지더군요.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을 알아보는가 봐요. 그와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이 혼자 마시는 것보다 2배로 외로웠거든요. 우리는 유리문 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럴 땐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가요? 가을비 내리는 늦은 밤에 혼자 있기 싫은 사람끼리 앉아 할 수 있는 얘기는 도대체 어떤 거죠? 외로워하지 말라고? 사는 일이란 다 그런 것인데 좀 외롭다는 게 무슨 문제냐고? 지금 외로운 건 당신만이 아니라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분명하게 서로의 모습을 알아보았던 거겠죠. 찻잔이 비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가 일어나더군요. 안녕히 가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혼자 있기 싫을 때.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와도 된다고 하고 싶었지만 혼자 있기 싫을 만큼 외로워지는 날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차가 건너편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가는 걸 보면서 어젠
이젠 첫사랑을 포기했냐고 물어볼 걸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시든 장미는 어떻게 되었을까? 청혼 거절을 당하고도 차마 버리지 못했던 장미다발이 아프게 떠올랐습니다. 차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분명 제 눈에 띄었을 테니까요. 어떻게 한 것일까?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꽃은 차 트렁크 속에서 애처롭게 말라가고 있었답니다. 꽃을 버리지 못한다는 건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겠지요.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미 내게서 돌아서 있는 사람을 향해 미련을 갖는 것만큼 참담한 일이 또 있을까요? 사람이란 붙든다고 붙들리지도 않겠지만 붙들고 늘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깨지는 법이죠. 붙드는 사람이나 뿌리치는 사람이나. 저는 그걸 깨닫는데 무려 6년이 걸렸답니다. 27, 그 착한 나이부터 지금까지. 그 후부터 혼자 차를 마실 때면 그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꽃을 버렸을까? 늘 그게 궁금했죠. 혹시 또 꽃을 사러 오면 물어봐야지 생각하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을이 깊을 대로 깊어 있는 11월의 둘째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스펀지를 이용해 주문받은 꽃바구니를 만들고 있던 참이었어요. 꽃줄기를 자르고 테이프를 감으며 한참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고 있는데 급하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저는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준우가 왼쪽 발목에 붕대를 감은 채로 그의 팔에 안겨 있는 걸 보았던 거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별일 아닙니다. 주차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살짝 부딪혔는데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빼앗다시피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눈물부터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죄송합니다.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붓기만 빠지면 된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아이가 차에 부딪혔다는데 죄송하다고만 하면 단가?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했기에? 말 끝에 결국 울음이 나와 버렸습니다. 교통사고라니. 눈앞이 아득해 오면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롤러브레이드에 한창인 준우를 볼 때마다 불안한 생각이 들곤 했는데 기어이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주차장과 하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공터가 아닌 곳에서는 타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는데도 말이죠. 그도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모르더군요. 그런데 상황을 진정시킨 건 의외로 준이었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잘못한 게 아니야. 차가 들어오는 것도 안 보고 브레이드를 타다가. 그의 말대로 아이가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붕대가 감긴 발목이 좀 부은 것과 팔꿈치가 조금 긁힌 것 외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괜한 호들갑으로 그에게 언성을 높이고 눈물을 뿌려댄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해야 할지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나니 이제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무 놀랐나 봐요. 그는 영화배우처럼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이더니 소파에 누워있는 준우에게로 갔습니다. 아프니?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동안 롤러 같은 건 타지 마.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해. 알았지? 그는 준우의 발목을 가볍게 만지면서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이제 안심하라는 뜻으로 보이더군요.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랐던 마음이 한순간에 편안해지다니 신기한 일도 다 했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큰 아들을 두신 줄은 몰랐습니다. 미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겉모습만으로는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다니까요. 그 말에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게 그 순간 왜 그렇게 미안하던지, 아니 안타까웠다는 게 맞는 말이겠네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꽃가게를 닫는 날이기도 했고요. 평소 같으면 준우랑 쇼핑을 가거나 공연 같은 걸 보러 갔을 테지만 그날은 준우의 발목을 핑계로 정오를 넘길 때까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늦가을의 정취가 곳곳에서 무르익어 가는 평화로운 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찾아온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였습니다. 준우의 병문안을 왔던 거죠.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보인다는 게 좀 그랬지만 반가웠습니다. 낯가림이 심한 준우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면서 시가 식구는 물론 친정이나 친구들까지도 피해온 탓에 준우나 저나 사실 적적했거든요. 준우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깐 행복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나흘에 한 번 간격으로 꽃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에 별로 할 일도 없고 준우도 보고 싶다는 게 그가 오는 이유였습니다. 가끔은 저 대신 준우의 숙제도 봐주고 가게를 닫고 나면 셋이서 근처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의 차를 타고 나가 피자나 스파게티를 먹고 오기도 했죠.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했던 준우는 그런 날 제일 신이 났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의 눈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족으로 보였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만 미안했습니다. 제가 만일 미혼이었다면 청혼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성껏 고른 장미다발을 안겨주면서 말이죠. 조금씩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드문드문 노란 잎을 매달고 있던 가로수들이 어느새 맨가지만 뻗은 채 아파트 내 도로가에 서서 찬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마른 잎 하나 떨어지지 않는 초겨울의 그 풍경 사이를 저는 가게 문을 열거나 닫으면서 오갔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날밤을 꼬박 새는 불면증에 시달리긴 했지만 고양이 모양의 앞치마를 두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신선했습니다. 아침마다 더 자겠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는 준우를 간지리거나 엉덩이를 깨물어 잠을 깨우는 것도 여전했고요. 얼굴이 까칠해진다 싶으면 집안의 가습기를 켜고 마사지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글쎄요. 그렇게 물으니까 왠지 웃음이 나오네요. 아마 눈 밑에 잔주름 때문이었겠죠. 어쩌면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날도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준우를 데리고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던 12월의 셋째 일요일. 전날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다가 날이 희뿌옇게 밝아올 쯤에야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난 아침이었습니다. 모처럼 먼 곳까지 나들이를 한다고 생각하니 좀 들뜨더군요. 아직도 숨소리를 고르게 내며 자고 있는 준우에게 이불을 여며주고 샤워를 했습니다. 화장이 잘 받으라고 계란 노른자로 얼굴을 덮고 욕조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일요일을 같이 보낸 날이 몇 번이나 될까? 평일은 평일이라 바쁘고 일요일은 일요일이라 바쁘다던 남편. 오늘처럼 투명한 일요일 아침, 남편은 무엇을 할까? 저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샤워기에 얼굴을 갖다 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 생각은 말아야지.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고양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싸야 했으니까요. 우선 냉장고에서 치즈를 꺼내 놓았습니다. 미리 꺼내 놓아야 나중에 뜨거운 밥 위에 올렸을 때 부서지지 않고 알맞게 녹는답니다. 그리고 유부초밥을 만들 때 제일 주의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초밥 양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친 유부를 물기 없이 꼭 짜야 식어도 모양이 예쁘답니다. 시금치의 초록색과 당근의 빨간색이 가운데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꼭꼭 여며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트 모양 찬압에다 치즈를 얹은 주먹밥을 한 줄 넣고 옆에 김밥을 한 줄 놓았습니다. 그 다음 유부초밥으로 태를 두르듯이 담고는 뚜껑을 닫았습니다. 오이 피클은 물기가 새지 않도록 유리병에 담았고 보온병에는 유자차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위와 오렌지를 씻어 과도와 함께 바구니에 담으면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3인분의 도시락치고는 너무 요란스러운가요? 어쩌면 준우보다 제가 더 들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준우가 3살이 되던 해에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한번 가보고는 처음 가는 놀이공원이니까요. 그런데 아침 일찍 데리러 오겠다던 그는 11시가 넘어가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던 준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편하게 풀이 죽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점심때를 넘기고도 그에게서 연락이 없자 우리는 놀이공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났는지 점심도 먹지 않고 오후를 넘기고 있던 준우가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어쩌면 집에 불이 나서 못 오는지도 모른다면서 말이죠. 역시 아이들이란. 저는 준우의 아이다움에 잠시 웃어 보였지만 사실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기다릴 걸 뻔히 알면서 전화 한 통 없다는 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겠지만 전화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계의 한계였겠죠. 드러내놓고 전화 한 통 못하는 것이 저의 위치라는 것. 그날 저녁 늦게 그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로 나올 수 없겠냐고 하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민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는 원래 쉽게 감정이 읽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잠든 준우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되도록 천천히. 왠지 슬픈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서두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어두운 놀이터 한 구석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불빛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안타까워하며 사위었다가는 또렷해지고 다시 사위는 작은 빛이 그가 피우고 있는 담배라는 걸 알아보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작은 한 점 빛을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끝을 받아들일 준비 말이죠. 끝이란 대개 그런 식으로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그가 앉아있는 그네에 다다랐을 때 그는 마지막 한 모금의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고는 담배를 껐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떠있는 빛 따위는 없었습니다. 기뻐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는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기뻐해 달라면서 왜 당신은 기뻐하지 않는 거죠?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첫사랑이 돌아왔어요. 아니, 돌아온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야겠군요.
시선을 떨어뜨린 채로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청혼했을 때 그녀는 이미 또 다른 청혼을 받은 상태였었죠. 내가 얘기했던가요? 그녀와 내가 직장 동료라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내 입사 동기와 약혼했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겠군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지금 느스레를 떨고 있다는 걸. 처음 함께 차를 마신 날 이후 한 번도 제게 첫사랑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그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테니까요. 여전히 제게 옆모습을 보이면서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약혼한 사람에게 갈 때가 되다니. 저는 왜냐고 묻는 대신 그가 조금 전에 발로 비벼끈 담배꽁초를 보고 있었습니다. 꽤 오랜 침묵 끝에야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가 봐요. 큰 사고였는데 그녀가 좀 다쳤어요. 한쪽 눈과 다리를 잃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목덜미로 한기가 스미는 것이 몹시 추웠습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약혼한 남자.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건 춥기 때문이라고 저는 애써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죽었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걸어가더군요. 여전히 제게로 얼굴 한번 돌리지 않은 채 말입니다. 조금씩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 남자의 뒷모습은 왜 한결같이 보는 사람을 쓸쓸하게 하는 걸까요? 그나 남편이나. 놀이터를 벗어나고 있는 그를 향해 제가 물었습니다. 꽃은, 그때 제게서 사간 꽃은 어떻게 했나요? 차 트렁크 속에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준우 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내 사랑이 뒷모습으로 남게 되는구나. 하지만 저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그랬듯 그도 제게 인연이 아니었던 것 뿐이니까요. 남편이 기어이 나와 준우를 떠나 사랑을 찾아가야 했던 것처럼 그도 이제 행복한 사랑을 해야겠지요. 눈이나 다리를 잃은 여자와 사랑한다고 해서 불행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까지고 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꽃이 아무리 시들더라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부딪히고 깨지고 피를 흘려도 가슴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분명 행복해야 합니다.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처럼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겠지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모처럼 먼 곳까지 외출을 할까 합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아주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법원에 가서 해야 할 일이죠. 그래요. 이제 이혼을 할까 합니다. 몇 장의 서류로 남편을 잡고 있다고 해서 가슴속까지 뿌리내린 그 사랑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오래전에 알았지만 이제서야 완전히 놓아주게 되는군요. 좀 더 일찍 그걸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죠. 늦은 밤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